네, 자유한국당은 서청원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역 의원이 이렇게 당협위원장에게서 박탈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주 이례적인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친박 청산, 그리고 바른정당 복당파에 대한 보훈, 마지막으로는 당내의 친원계 친정체제의 강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겠지만 현재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삼선의 김성태 의원이 108명 현역 국회의원 참석하는 의원 중에서 55표를 받아서 당선됐고, 그리고 친박의 홍문종 의원이 35표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주 상징적 사건이었는데 당내의 헤게모니가 이제 친박에서 친홍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따라서 다가올 당무감사에서 대대적인 친박 청산에 나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김성태, 김영우, 이진복, 강길부, 여상규, 홍철호, 정양석 의원 등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의 지역구를 대대적으로 불가리해서 이분들에게 당협위원장에 앞으로 할 기회를 열어줬다. 이 점에서 볼 때는 바른정당 복당파에 대한 보훈 성격이 아주 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차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좀 현실 잘 모르시는 얘기를 좀 언론 보고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당무감사에 대해서 첫째 왜 이거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아직도 지금 당의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뭘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 지도부가 대여 투쟁에 잘 못 나서고, 지도부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어떤 품격 있게 비춰지지 못하고, 지도부가 분열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거지, 가장 개별 지구당 하나하나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고요. 예. 이걸 왜 지금 이 시기에 했나?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좋은 구역은 55점, 나쁜 구역은 50점 매겼다는데 그 점수도 너무너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예컨대 대구 경북 같은 데는 한 8, 90점을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저기 서울 같은 데는 한 3, 40점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런데 이걸 55대 50을 했다?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경기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60%를 날렸는데, 과연 그것에 새로 대체하는 인물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제거된 부분보다 과연 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친박 친홍 하여튼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특히 TK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분들 있죠. 그 지역 민심에만 어떻게 호소하면은 일정하게 다음 당선이 보장되는 부분들. 이게 홍준표 리더십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청소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당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후폭풍이 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발이 좀 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앞서 언급하신 대로 좀 바른정당의 이 복당파 의원들이 만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반발이 정말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구 당별로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현재 지역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민심이 그분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봤대 일정하게 좀 반성과 자숙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사실은 여론입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뒤집어져서 당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반발과 후폭풍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일단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표적 감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차명진 전 재선 의원께서 지금 당무감사를 직접 받으시고 9.4일생으로 돌아오셔서 감정에 아직 북받쳐 계신 것 같은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친박이
청산되어진 이분들이 과연 반격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를 보더라도 유기준, 홍문종, 한선교 의원 등 친박의 구심점 없이 갈갈이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특히 이번에도 서청원 의원은 이번에 당무감사의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었는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나지 않아서 검찰 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한 것 같다. 그래서 친박을 분열시켜서 그 내에서 일정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친박에게 청산의 칼을 디밀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했을 때도 친박들의 저항들이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친박의 새로운 정치적 중심과 구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 세 번째로는 지방선거하고 총선 출마자들이 친박 청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즉 친박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에 임했을 때 백전백패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후 과정 때문에 친박이 사실상 이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그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원외위원장 대신 그 원외위원장을 쳐내면서 물갈이하면서 비워놓은 것이 바로 바른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원외위원장이 도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반발들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홍준표 체제의 안정화와 그리고 바른정당 복당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사실상 당내 친박 의원들이 소수파로 전락한 결정적 계기, 즉 오늘의 홍준표 대표의 친이 굳겠다는 성공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물갈이라는 뭐 자막도 나가고 있고 표현도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62명이면 30%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뭔가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 이런 호남을 제외하고 지금 30%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 조강특위해서 그 빈자리들을 메꾼다고 하시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심할 거다. 그리고 관련해서 역시 현실을 잘 모르시는 서영호 소장 얘기하신 거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제 저희 당 얘기니까 친박 청산을 과연 이번에 제대로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서청원 대표 한 명 날린 거 아니잖아요. 그 실제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 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사람들을 손 댔습니까?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한마디 더 하면은 그때 열심히 그야말로 친박 앞잡이 하다가 지금 어느 새인가 칭호로 돌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평당원들이 모르고 박수를 쳐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온 사람들 지역구를 비웠다? 그럼 그 돌아온 사람들 자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친박이에요? 바른정당 사람들한테 의해서 밀려나야 될 사람들이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바른정당으로 간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비었기에 자기가 그 신청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사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네. 이 들어간 지 얼마 돼요? 6개월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무슨 지역구 관리가 어떠니 저떠니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 풀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당무감사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뭐 재심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중 성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과 야당의 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야당은 국격 훼손 정상 외교였다라고 비판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태국이나 베트남 가서 혼자 쌀국수 먹으면 쌀국수 외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국 식당 가면 그 혼밥 외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방중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황구15가 어제 엊그제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어제자 조간의 일면 톱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일면 톱으로 나왔는데 저는 뭐 중국 그 혼밥을 먹게 된 것도 아마 중국 서민들이 아침 식사라는 유명한 식당에 가서 아마 그 중국 내 퍼져 있는 현재 사드 문제에서 혐한 감정,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하고 중국이 원래 대체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불가라던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의 원칙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문제 그리고 특히 리커창 총리랑 만나서 박근혜 정권이 망친 한중 경제 관계가 파탄난 것을 사드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킨 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한국 경제인 관계자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번 그 회담이 예전에 보수 정당이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망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군사 문제까지 한중 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중요한 신호탄이 아니었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참 여야가 가능한 한 입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는 하다못해 민주당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계획을 같이 한다는 국민의당조차 상당히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거 야당이 왜 좋게 성과난 것을 못 보냐라고 야당을 나무라고 언론은 왜 나쁜 면만 보도하냐라고 언론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 위기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 3개월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최근의 기간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얼마나 정말로 참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반인들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와 동맹인 미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섭섭한 감정을 지금 표명하고 있잖아요. 싹싹. 평창 올림픽 안 갈 수도 있다? 이 자체가 그냥 한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교에서는 아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언어조차도 그 밑에 상당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교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틸러슨이 중국과 유사시에 어떠한 그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원점 타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38선 이후로는 안 넘어가겠다. 이 얘기를 중국과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중국과 미국이 벌써 코리아 패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홀대한 이유를 이렇게 봐요. 이미 미국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굳이 한국의 환심을 사야 될 만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중국이 원래 무리한 나라, 뭐 언론 지수가 낮은 나라 이거보다는 현재 그 남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상황이 우리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섭섭한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뭐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중국도 특별하게 미국을 견제해서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미국하고 이미 얘기가 된 상황.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안이하게 중국을 어떻게 좀 더 잘 얘기해 보면은 좀 더 우리에게 좋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겠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하면은 북한이 알아서 핵무기를 거두겠지. 이런 생각으로 외교를 한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도 정부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이거 자체가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저의 생각에서 봤을 때 이번에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 받았던 상황들이 다 이해가 가잖아요. 왜 그 외교라는 거, 의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큰 맥락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번에 4대 원칙 합의를 놓고서도 뭐 새로울 게 없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 자체가 2기 시진핑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야 시진핑 주석의 2기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내 여론을 또 자신의 중심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면엔 또 박근혜 정권이 과도하게 사드를 조기 배치함에 따라서 한중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한중 관계가 상당히 경색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계속 그동안 반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바로 180도 표변하기는 없기 때문에 예. 그 여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진핑 2기 체제가 안정화되며 감에 따라서 아마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과 한국 측을 들어주지 못한 거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국의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고 평창 올림픽에 전격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참석한다던가 아니면 남북 회담을 위한 북한의 특사를 보낸다던가 저는 중국이 얼마든지 북한의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러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변화된 정세에 맞는 변화된 대북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는 것을 이번 한중 회담이 의미하는 바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오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인데 국민의당 내에서 조만간 기습 통합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보는 얘기는 그만큼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과단성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그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현재 양대 정당에 밀려가지고 입지들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머리와 꼬리가 바뀌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냐 분명한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이 정치적 이념적 스탠스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통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두 정당의 여러 가지 그 통합 과정의 정책적인 조율이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조율 과정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만약 합쳐놓고선 과연 예컨대 뭐 선거 연령을 19세 이하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컨대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과연 궤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치면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정당으로서의 제3정당의 살 길을 모색해서 합치는 것이지 그야말로 정당 체제의 기본적인 원리인 생각이 같아서 합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후에 후유증이 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 드리는데 급하면 돌아가야 된다. 두 분들이 원래 중도 정당을 표방했다면 중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민과 함께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좀 속도를 사실은 더 내는 분위기예요. 손학규 상임 고문에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기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내에 국민의당 내에 있는 중도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손학규 대표가 중재를 하기를 강력하게 원할 텐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중도 정치와 개혁 정치의 통합을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통합의 방향이 결국은 민주당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 즉 중도 개혁 세력이 통합돼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한 기반으로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 즉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야권 단일화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보수 중도 통합을 네.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서로의 가는 길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이 중도 개혁 통합을 추진하고 싶어도 아마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성사되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